오늘은 이 주제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남북통일과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와서 크게 감동받은 것은 이 대학이 벌써 109주년 됐네요. 그래서 이런 학교가 노원구에 있었다는 게 자랑스럽고, 또 상당히 먼 길인데 여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진정한 애국자 되신 분들이 오셨다, 이런 마음으로 아마 제가 한 50분 정도 얘기를 할 건데 그동안에는 한 분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정말 자리를 잘 지켜서 이 정신을 우리가 한번 계승해 보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니까 3.1은 3월 1일 날 일어난 운동을 3.1운동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저 운동이란 말이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3.1운동보다는 3.1혁명이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체제를 바꿀 때 쓰는 용어거든요. 동학혁명, 그리고 5.16혁명, 그건 군사 쿠데타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다 어디로 어느 광장이든 산으로 모여라 그러면 모일 수 있어요. 근데 100년 전에 무슨 통신시설이 있었겠어요? 구전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구전. 그것도 횃불을 가지고 전달한 것도 아니고 일제 감시하에. 어떻게 저 백산 밑에 해산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의 서귀포까지, 그때 정확한 숫자를 기록은 못했지만 추산해 보니까 200만 내지 250만 명이 만세운동에 동원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때 우리 인구가 2천만이에요. 2천만 중에 200만이 모였어요. 그것도 전국 일제. 한 고장도 독립운동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만큼 민족의 억압이 폭발한 거예요. 우리는 3.1운동 하면 반드시 두 분을 기억해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첫째가 유관순 여사를 생각합니다. 유관순 여사의 나이가 그때 우리 나이로 17이에요. 17. 그 17 꽃다운 처녀죠. 처녀.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 강한 독립정신이 들어갔을까? 그런 만세운동을 하다 붙잡혀가지고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일본 경찰에 총을 맞고 돌아가시던 두 부부가, 어머니 아버지가. 근데 단연 홀몸으로 공주 교도소에 붙잡혀 가가지고 7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교도소로 오신 거예요. 근데 하도 옥중에서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 교도소 소장이 일본 정부에 보고 오기를 7년간 놔뒀다가는 또 나라를 뒤집을 것 같다. 이걸 빨리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판사가 사형 집행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죽습니다. 사형. 그 마지막 말을 물어요. 할 말이 있나? 그러니까 유관순 여사는 나에게 목숨이 하나인 것이 원통하다. 만일 하나가 또 있었으면 독립을 외칠 텐데 하나인 것이 원통하다. 그 얼마나 모진 고문 속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수치심이라든지 무슨 짓을 안 했겠어. 지금도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인데. 그 모든 수모를, 손톱을 다 빼버렸잖아요. 손톱을 빼버렸다니까요. 발톱을. 그 혼수 상태에서 할 말 있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목숨이 하나인 것이 원통하다. 하나가 더 있었으면 또 만세를 부를 텐데. 그 유관순 누나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드려요. 대한민국에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린 유관순 여사를
열사라고 그래요. 열사. 근데 안중근 선생은 의사라고 그래요. 그럼 왜 유관순 여사는 열사고 안중근 선생은 의사일까?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그거나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의사는 자기가 목적은 일을 거행했을 때 목적을 달성하고 죽으면 의사예요. 안중근 의사는 동양 침략,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등방문을 하루빈역에서 저격하고 죽였잖아요.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리고 여순 감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죽었으니까 의사고, 유관순 열사는 독립을 못 보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고 싶었는데 독립을 못 보고 가셨기 때문에 열사 그러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쉽게 말씀드리면 애인하고 연인이 다릅니다. 애인하고 연인이 달라요. 애인은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서로 알고 지내면 남녀간 애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인은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이성 간의 관계를 연인 관계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김유신, 삼국 통일을 완성한 김유신 장군에게 연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천관녀라고는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여인이에요. 천관녀. 근데 김유신 장군의 어머니가 반날 그 집을 찾아가니까 데려다 호통을 쳐요. 삼국을 통일할 거사를 앞에 놓고 그런데 정신을 빠지면 안 된다. 넌 이제부터 단호히 그 길을 중단해라. 근데 이놈은 말이 날마다 가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또 그 집을 간다고 말이야. 천관녀 집을. 그래서 거기서 말목을 베풀어요. 뼈아픈 연인이지만. 그리고 통일을 완성해놓고 자기 연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천관녀는 거기서 김유신을 기다리다가 육신은 불태워지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통일 이후에 거기다가 절을 하나 지어준 절을 천관사 그러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런 것도 알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유관순 열사, 독립을 원하는 독립을 못 보고 갔으니 열사, 안중근 의사, 이등방문이를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하루빈역에 기다리다 권총을 쏴 죽였으니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분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장개석이라고는 국민당 총통이, 그러니까 중국 전체 총통이야. 그때 중국 인구는 약 4억 명이서 4억 명, 우리는 2천만이고 4억 명, 지금은 14억 그러지만은, 근데 단상했을 때마다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니 얼마나 중국 사람도 단결시키고 싶었고 일제에 저항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장개석 총통은 단상했을 때마다 우리 중국은 부끄럽다. 왜 2천만 가운데 안중근 같은 의사가 나오는데 왜 4억 명의 중국에서는 그런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간데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제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 독립 정신과 같은 그런 분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지금도 중국도 존경하고 일본도 존경하는 거예요. 어제 안중근 의사 109주년 기념식이 남산에서 있었죠. 거기 일본에서 한 20여 명이 찾아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 여순 감옥에서 감방장을 했던, 감옥 소장을 했던 집안의 자제분들이 왔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던지. 만일 안의사를
5, 6개월만 더 살게 해주셨더라면 그분이 마지막 가시면서 남긴 책 이름이 동양평화론이야. 동양평화론. 바꿔 말하면 한국, 일본, 중국이라는 이 세 나라는 뿌리가 원래 하나다 그 말이야. 종이 하나. 그러니까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화라는 게 다른 거 아니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지지만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투게 된다. 그러니 일본, 한국, 중국은 서로 달라. 문화 배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달라도 같이 살 수 있다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게 동양평화론의 원본입니다. 안희사는 군인이고 원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국의 의병의 참모장으로서 이두마문을 죽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늘보다 바다보다 넓은 평화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제창합니다. 시장을 함께 열어라. 그 말이에요. 국경을 없애버리라는 게 세 나라가. 그래서 세 나라가 서로 같은 장터에 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해봐라. 정이 가고 가격을 흥정하다 보면 인간끼리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라라는 개념이 없어질 것이다. 국경 개념이. 그 다음 두 번째는 화폐를 공동으로 써봐라. 그러니 화폐를. 그 당시에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지금 저 유럽에 있는 EU라는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개념을 동양 삼국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평화란 다른 게 아니다. 서로를 다르다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존경해주는 기본 질서에서부터 평화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 여기서 노래 부른 분들은 일본 색시들입니다. 한국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야. 이걸 우리가 넓은 의미로 다문화 가정 그래요. 아마 이 노원구에만 아까 탈북 가족도 많지만 이 다문화 가정도 수백 가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일 간에 우리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 중매해가지고 합동 결혼을 시켜가지고 부부를 만들어준 가정이 1만 1000가정이야. 그 자녀들이 수두룩에 나 있어요. 아까 다가정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상 받은 사람은 아마 내가 물어보진 않았어도 7명 정도 낳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가 난 김에 한 2명 더 낳아버려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우리나라 사람 야가빠져가 얘기 안 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당 아기를 낳는 확률은 0.98이에요. 0.98.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나와요. 한 가정에서.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는 이름하여 인구 절벽 그러는 거예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서울에서 3개 학교가, 초등학교 3개가 폐교됐어요. 금년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서울에만 372개 학교가 폐교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녀가 없어요. 대학은 절반이 문 닫고 생산 인구가 없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제 전라도 남원을 갔더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 4명이 죽고 1명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시가 무너져 버려. 이런 전국적 인구 절벽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문 총재님이 국제결혼 시킨 사람들은 정신없이 나요. 거기서도 상을 주는데 9명 난 사람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기록을 깰 것 같아 제 생각에. 벌써 몸이 허리허리한 거 보니까 애기 많이 났어요 벌써. 응? 자, 아무튼 이런 우리는 혼란한 사회에서 우리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자. 그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구국을 한 그분들 덕분에 나라 여기가 서 있고 또 우리가 6.25 전쟁 겪으면서 엄청나게 가난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냐. 똥꾸녕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아마 그 뭔 말인지 모르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똥구녕이 왜 찢어야 되는가?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 반날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삐비 전라도 말로 삐비 달짝 찍어놓은 거 뽑아서 풀 속에 난 거, 그 다음에 철쭉 넝쿨, 소나무 껍질, 연골이라고 껍데기 벗기면 달짝 찍어놓은 거 있어요. 대나무 죽순, 이런 섬유질로 배를 채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배는 튀어나오죠. 아버지가 보리밥상을 차려놓고 아들로 먹고 밥을 먹으려는데 화장실 간 놈이 2시간이 됐는데 안 와. 그래서 밥은 씻고 아들로 안 오니까 혼자 먹기는 민망하고 그래서 화장실을 가봤어. 그랬더니 엉덩이를 뒤로 빼고 걸쳐 앉았는데 섬유질이 항문에 걸쳐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변이. 그러니까 대꼬쟁이를 깎아가지고 그걸 뽑아내다가 똥구녕이 찢어진 거야. 그걸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거야. 아, 이제 알았으면 또 박수. 이 천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이 탈북인들 계시지만 인권이라는 말 쓰, 인권은 자유가 없고 민주가 없고 복지가 없는 것도 인권이야. 그러나 가장 처절한 인권은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밥을 안 먹이면 그거 이상 불행한 인권이 없어요. 반인권이. 지금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북한 동포가 끼니를 못 때운다 그런 얘기야. 이걸 생각해 봐야 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까 우리 탈북인이 호소를 하잖아, 호소를. 자기들의 두만강 건너면서 당했던 일들을. 제가 3일 전에 저 아산에서 탈북 여인 하나를 만났어요. 그분이 같이 밥을 먹는데 쌀밥이 고봉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엉엉 울어요. 왜 밥을 안 먹고 우냐 그랬더니 밥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 그랬더니 함경도 두만강변에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도 굶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부었대요. 옛날 굶으면 부항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얼굴이 부었어. 근데 음식이 안 넘어가니까 누룽지 냄새 나는 그 차 있죠. 둥글레차. 그걸 끓여서 자꾸 떠놓고 연명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딸내미 손을 잡더니 이름을 부르더니 희순이를 부르더니 너 중국 가서 쌀 한 바가지 얻어갖고 오니라. 벌어갖고 오니라. 내가 쌀죽 한 숟가락만 입에다 넣으면 일어날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옆에 집 아주머니들 다 어머니를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계시고 물만 먹는 어머니를 맡겨놓고 중국에 가서 한 달간 봉제 공장 일을 했더니 우리 돈으로 17만 원을 주더랍니다. 17만 원. 그걸로 쌀 더 대 사고 계란 석줄 사고 뭐 맛있는 건 좀 사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왔어요. 어머니 안방에는 어머니도 뒤다도 안 보고 부엌에서 쌀죽을 써가지고 누워있는 어머니한테 입에 넣어드리려고 수저에다 쌀죽을 이렇게 흔들어서 갖고 가서 어머니 입을 벌려보니까 굳어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 죽어버렸더라는 거야. 어머니는 쌀죽 한 숟가락을 먹고 싶어서 기다리다 죽었으니 내 입으로 이 쌀밥이 넘어가겠냐면서 울더라고요. 참 서름들을 많이 갖고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시거든 명절 때면 같이 빈대떡이라도 같이 도나 먹고 말이라도 얼마나 힘들이 드냐고 고생들 하냐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우리가 이웃에 있는 탈북인 하나도 끌어안지 않고 무슨 통일을 합니까? 어떻게 북한을 끌어안아요? 이거 전혀 헛소리야. 그래서 오늘 3.1운동 이후에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다 일가 친척 버리고 만주 땅에 가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우리가 통일로 승화해 본다면 우선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거예요. 통일이 막연한 개념이냐 구체적 개념이냐 그런 얘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통일은 막연한 걸로 알고 나이가 젊을수록 통일을 멀리해요. 왜?
통일을 안 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굳이 아까 우리 국회의원 하신 이노근 회장님, 구청장님도 하셨죠, 전에. 네, 제가 기억합니다. 회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통일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이냐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슴이 뜨거워진 개념이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이가 젊을수록 통일이 멀어지고 또 귀찮아요, 통일을. 왜 귀찮아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느 대학에 가서 물어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째가 통일은 혼란을 불러온다는 혼란. 남북이 섞인다는 건 혼란스럽다 그런 얘기야. 두 번째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통일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지 않아도 청년 실업 때문에 나라가 지금 온통 시끄러운데 그나마 일자리를 북한 사람이 5분의 1 임금 가지고 우리 임금의 5분의 1, 10분의 1 가지고 일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걱정돼서 통일을 반대한다는 거야. 근데 개중에 통일을 찬성한 사람도 있어요. 없는, 전체가 반대한 건 아니야. 그 찬성한 학생분을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어떤 이유에서 통일을 찬성하냐 그랬더니 심각해지더니 군대를 안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 젊은 대학생이 통일되면 군대를 안 간대요. 그 계산이 빨라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지금 남북한에는 군대가 한 200만 돼요. 정규군만. 이쪽에 69만하고 저쪽에 한 120만하고 합쳐서 뭐 민방위는 그만두고라도. 근데 통일되면 군대 적정선을 약 50만 명 정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병력에 비해서 이웃나라들. 그러면은 군대를 개병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장을 내보낼 필요가 없어요. 모병제. 공무원법 듯이 군대도 실력 시험 봐가지고 월급을 높이 주고 수당 줘가면서 뽑아가니까 웬만한 사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머릿속에는 통일되면 군대 갔다 오는 2년 동안을 자기 소위 라이프 사이클, 자기 인생 설계에서 보탤 수가 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걸 만일 웃어버리거나 잘못됐다고 하면 또 통일은 더 어려워져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통일이야지 손해나거나 혼란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통일을 철저히 계산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통일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영원히 분단국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 분단국으로 살면 끝없이 갈등이 생겨요. 이념 갈등.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이 정신산악이 엉클어져요.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는 끝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니 온통 갈등공화국이야. 지금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갈등공화국.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갈등 비용을 1년에 우리가 얼마나 지불하냐 심각할 거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그냥 앉아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는갑다 그리 둬요 그냥. 그리고 고개만 끄덕끄덕 하면 돼요. 졸면 눈 감고 끄덕끄덕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눈 감고 끄덕끄덕 하면 듣는 것 같다고 말이야. 갈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칡넝쿨 갈자하고 등나무 등자야. 칡넝쿨은 오른쪽으로 감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못 만난다. 그걸 갈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으로 제일 적게 잡은 학자는 1년에 86조, 제일 많이 잡은 학자는 1년에 246조를 잡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요즘 말하기 좋게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인데 갈등 비용으로 연간 300조를 지불한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형태가 전부 갈등을 조장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에는 미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한 척 가랑졌어요. 그걸 우리는 이름하여 해상교통사고입니다. 자동차도 무너질 수 있고 기차도 탈선할 수 있고 비행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배도 가랑지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배가 가랑지면 50일 이내에 다 해결해버려요. 그걸 우리는 5년이 가도 해결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바로 이데올로기화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정치 세력이 개입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광주 사태 난 지가 언제인데, 광주 민주화가 언제 있었는데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끝없이 시각이 다르고 이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문제의 답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이념 갈등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통일을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섬나라로 살아요. 섬나라로. 북으로는 못 가요. 북이 딱 차단해버리면 어떤 방법으로 거기를 뚫고 가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반드시 시장을 확보해야 돼. 시장. 그래서 구매 고객이 1억 명이 넘어야만 자본주의가 크는 거예요. 요 옆에 있는 일본은 1억 한 3천만, 저 있는 미국은 3억 4천만, 위에 있는 러시아는 1억 6천만, 옆에 있는 중국은 14억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류 기업은 세계 기업이 되는 거예요. 시장이 넓어야, 고객이 많아야 제품이 팔려나간다 그런 얘기야. 근데 우리나라는 남쪽 인구 5,500만, 북한 2,500만에서 한 7천만 정도 돼요. 시장이 좁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100개 만들면 80개는 외국에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이 필요하고 현대가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LG가 필요하고. 근데 물건을 팔려면 우리가 또 물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원자재가 없어요. 다 외국에서 사와야 돼요. 철강부터 석탄부터 다. 그러니까 물류가 있어야 돼요. 물류. 이걸 철도로 이용하면 유럽을 거쳐서 저 끝까지, 소련을 거쳐서 끝까지 가는 철도는 한 달이면 유럽에 도착해요. 핀란드에 소련 STR이라고 소비에트 철도를 거쳐서 가면, 그 다음에 CTR이라고 중국 철도를 거쳐서 동남아로 가면 보통 2주면 싱가포르까지 다 도착해요. 천천히 가도. 근데 바다로 가면 유럽까지는 4개월이 걸리고 4개월, 동남아까지는 2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선적, 하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비용을 버리냐 그런 얘기야. 기간이 얼마나 많이 소비되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통일은 우리에게 블루오션이야. 기회야. 동시에 북한도 살려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먹고 지금 여기 왔어요. 북한은 지금 대동강의 기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북한 사람도 머리는 아주 명석하고 부지런해요. 또 욕심도 많아요. 우리 북한에서 1천만 이산 가족이 헤어져가지고 북쪽에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개성상인도 내려오고. 그분들이 기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조금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자원, 북한에는 광물 자원이 남쪽에 비해서 얼마나 많냐. 남쪽은 지금 자원이란 게 무엇밖에 없냐면 사람 자원하고 우수한 기술력, 그 다음에 두 번째 광물 자원 중에는 세멘트 원료들은 석회석이 좀 있어요. 이것이 돈으로 얼마 들어있냐. 274조 2009년 통계, 광업진흥청 통계입니다. 우리나라는 274조의 광물이 보존되어 있어요. 지하에. 그러니까 세멘트는 한 200년 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북쪽은
세계 5번째 광물 자원국입니다. 없는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철광, 무제한, 마그네사이트 세계 2번째, 아연 세계 1위, 석탄 세계 3위, 무연탄, 유연탄, 금 세계 5위. 그리고 IT 산업에 절대 필요한 히토류가 나오는 거예요. 히토류.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자재, 원자재. 이게 북한에서 나와요. 그리고 유엔 보고서를 제가 들여다봤더니 북한의 우리 서해 바다죠. 그 남포 앞바다, 중국의 그 산동성하고 연결되는 바다에서 유전이 발굴됐는데 석유 유맥이 나왔는데 그 잠재적 석유 매장량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이 석유에 떠 있는 도시라는 게 지금 이게 유엔 보고서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무제한의 자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광업진흥청은 북한의 자원을 2009년 통계로 우리 돈 7천조라고 했어요. 7천조. 그럼 우리는 274조, 북한은 7천조가 매장되어 있다 그런 얘기야. 그 자원이 전부 다 남쪽이 필요해. 그러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자원과 노동을 만나면 드디어 대한민국은 왕성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경제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연구기관이 하나 있어요. 그걸 어디라고 그러냐? 골드만삭스라고 그래요. 이 골드만삭스 연구보고서 2009년 판에 2050년 통일된 대한민국은 세계 2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은 세계 2번째 국가를 어디로 치죠? 미국하고 그 다음에 어디요? 중국, 이걸 G2 그러죠. 근데 2050년 가면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에 가는 거예요. 네? 이건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골드만삭스라고는 경제 전문 연구기관이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적 유명한 투자가 있죠. 투자가 짐 노저스라고. 이 사람이 지금 입만 열면 북한에 투자하라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경제적 가치는 거기밖에 없다. 새로운 시대가 통일을 통해서 열리는 거야. 통일은 결코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미래지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또 무슨 비용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뺏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늘어나고 우리의 본래 물류국가의 철도의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남북한은 전쟁을 통해서 불신이 쌓였고 그 다음에 북쪽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서는 안 되려면 핵을 가지고 있다. 핵을. 그런데 북한 사람들 입장에 가면 그거라도 들고 있으니까 미국 트럼프가 회담이라도 하자고 하니까 맞담배질하고 있지 않냐 하고 큰 소리는 쳐요. 근데 그것이 그동안에 유효했어요. 북한 핵이 그동안에는 인민을 결속시키고 국제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올려줬어요. 어떻게 미국이란 거대한 나라가 북한하고 맞담배질 하겠습니까? 핵을 가졌으니까 만나자고 그러지. 그 계산대로 되긴 됐어요. 응? 그 트럼프가 그냥 절절매지하나 지금도 김정은이를 막 죽기 세우고 있지. 막내 아들 뻘도 안 되는데 사람 체면도 있지 말이야. 근데 이제는 북한 핵이 더 이상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가치가 잃어버렸어요. 여 탈북민 여기 계신데 한번 물어보세요. 북한 핵이란 말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쇳덩뱅이라고 그래요. 쇳덩뱅이. 저 쇳덩뱅이가 밥 먹여주냐고 그래요. 밥이 더 급하다 그런 얘기야. 핵실험 한 번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한국 돈 3조 4천억이 들어가요. 그걸로 중국 가서 옥수수를 사오면 북한 2,500만 명을 2년 반 먹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짓을 하면서 밥을 안 먹이냐 그런 얘기야. 응?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제는 진저리가 나가지고 저 쇳덩뱅이가 밥 먹여주냐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핵을 완성해가지고
미국하고 회담하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북한 인민으로부터 정치적 기반을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재빠르게 판단하기를 북한을 휩쓸고 있는 뇌물공화국이야. 북한이 뇌물공화국. 돈 안 쓰면 어느 것도 안 돼 거기서는. 그러니까 부패가 심해요. 북한도 교육열이 높고 인류고등학교 보내려고 별놈 백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장마당이라는 게 지금 전국토의 80%를 장악했잖아요. 장마당은 북한 정치적 권력이 개입을 못해요. 장사꾼끼리 먹고 사는 데가 장마당이야. 옛날 여러분들 돈 한 푼이라도 만지려면 열무 몇 단이라도 만들어서 2고 20, 30미끼를 가서 팔아야 돈이 생겼잖아요. 그게 북한판 장마당이다 그런 얘기야. 근데 거기서 자본이 씨야 조그마한 점포라도 하나 열지요. 매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고 이자를 받아먹는 집단이 있어요. 또 그걸 돈주라고 그래. 돈주. 그 다음에 우리 탈북원 분들 중에서 약 80%가 북한에 송금을 해요. 어떻게 송금하냐? 중국 은행에다 돈을 넣어줘요. 한국 돈을. 그러면 유안화로 바꿔줘요. 달러로 바꿔줘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브로커한테 전화를 해요. 그걸 갖다가 어디 사는 내 고향의 동생 전해주라고. 이 북한은 중국하고 붙어있잖아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통화권이야. 중국 전화는 다 통해. 북한 전체는 안 통해도 절반 정도는 통한다고 말이에요. 평양 위로는. 그러니까 평양 윗지방까지만 오면 전화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서울 사람이 중국 전화를 가지고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편으로 돈 1000불을 보냈으니까 한 200불만 브로커 띄워주고 나머지 네가 가지고 장사를 하든지 돈을 놀리든지 잘 운영해보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바로 탈북한 가족들이야. 요즘 탈북자 가족이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결혼을 하면 사돈끼리 먼저 상견례 하잖아요. 상견례 할 때 제일 처음에 물어본 말이 혹시 집안에 탈북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일 탈북자가 있다고 그냥 바짝 열어가지고 간철하는 거야. 아이, 달러를 만지겠네요 그래요. 그럼 왜 달러가 북한에서 그렇게 귀한가? 또 권위가 있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우리 탈북하신 분도 그때 내려온 지 오래된 분은 잘 모를 거예요. 달러 1불이, 잘 들으세요. 1불이 북한 화폐로, 인민폐로 106원이야. 106원. 공식 교환이. 우리는 100불이 1200원이 겨득시 12만 하잖아. 우리가 100불이면. 그러니까 북한 돈은 106원이다. 1불이. 근데 지금 암거래 시장에서 달러 바꾼 사람들 옛날에 있었죠. 우리도. 저쪽에 명동 이런 데 쫙 있잖아요. 아주머니들. 지하철 입구 같은 데 있어. 바꿔주고 그랬잖아요. 북한은 길거리 많아요. 장마당 입구에 다 있어요. 달러 1불에 북한 돈 얼마를 바꿔주느냐? 8,000원을 바꿔준다. 8,000원. 그럼 북한 사람 임금이 얼마냐? 노동자가 2,500원에서 한 4,500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북한 노동자가 적어도 3개월 정도 일을 해야만 달러 1불을 만지는 거야. 1불을. 근데 그 1불이 암거래 시장에서만 쓰이고 공식 화폐로 가치를 인정 못 받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국영상점,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도 7,000원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말이야. 1불을.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높아졌냐 그런 얘기야. 1불 가지고 빵을 지게로 지고 온다니까. 국수 같은 걸 한 짐을 치고 와. 1불 주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를 만진 사람 최고다. 이 최고. 그러니까 탈북자 가족은 중국 돈이나 달러를 만지니까, 유로화를 만지니까 귀에다 대고 사돈 집안에 탈북자 있어? 아, 우리도 있지요. 그럼 그냥 긴장해버린 거야. 아, 우리 딸 시집 잘 보낸다고. 돈 만지는 집안으로 보낸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북한 경제가 아주 망가져버렸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작년 신년사, 금년 신년사에서
핵을 이제 버리겠다는 거야. 핵을 내놓겠다는 거야. 내놓는데 왜 회담은 결렬되냐? 미국의 트럼프를 잘못 봤어, 김정은이가. 트럼프는 미국에서 부동산업자입니다. 장사꾼, 정치인이 아니에요. 언급길에 대통령이 됐지. 응? 근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 계산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 계산학과. 수판줄 튕기는 거.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계산이 확 돌아버려. 이 김정은이가 순진하지 않은 사람 생김새는 웅크먹이는 해도 그러니까 트럼프를 속여버린 거야. 바꿔 말하면 북한에 리스트를 다 내놔라. 핵이 어디가 있고 미사일 발사기는 어디가 있고 핵물질은 어디가 있고 과학자는 어디서 살고 요걸 좀 리스트를 내놔봐. 그러면 네가 솔직히만 얘기하면 내가 대통령 있는 동안에 다 체제 풀어버리고 너희 경제를 지원해서 베트남보다 잘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통 큰 마음을 전했던 거야. 싱가포르 회담에서. 근데 김정은이도 평양에 가서 함부로 못해. 군부가 있어. 또 권력을 논아갖고 있는. 그러니까 핵은 군부가 갖고 있어서 김정일이가 17년 동안을 성군 정치라 군인을 키워줬어. 그러면서 핵을 만들어 왔다 그 말이야. 근데 국민들은 그것 가지고 지금 큰 소리 치고 남쪽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숨겨놓은 핵을 다 얘기해버리면 또 허전해지고 또 협상을 할 때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근하게 트럼프를 좀 속이려고 두 군데를 숨겨버렸어. 그냥 리스트에다. 그리고 연변에 있는 것만 폐기하겠다고 그랬다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아직도 이 얘기 안 한 말이 있지 않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은 다 했다고. 이렇게 다투다가 일어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두 군데가 더 있는데 안 밝히니까 그래서 핵이 결렬돼 버렸어요. 그런데 김정은 입장도 이해가 있어요. 자, 이게 제재하고 핵하고 막 바꾸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재는 풀어줬다가 만일 행동으로 확실하게 이행을 안 하면 다시 제재를 하면 돼요. 유엔 결의에 의해서 더 크게.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 리스트를 핵이 어디가 있고 몇 량이 있고 미국 공격할 장거리 미사일은 몇 기고 이런 걸 다 발표해버리면 요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미 미국의 폭격권 안에 들어와버려. 핵시설을 함부로 옮깁니까? 미사일 기지가 어디로 이동을 마음대로 하냐고요. 그러니까 김정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놈이 다 가르쳐주면 받아먹지도 않고 그래서 행동 대 행동 요거 하나 버리면 제재를 얼마 풀어주고 또 요거 하나 버리면 얼마 풀어주고 서로 맞바꾸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렬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입장이냐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지난번 하노이에서 회담할 때 트럼프 밑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년간 대통령 되기 전부터 따라다닌 변호사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리 하나 안 준다고 장관 자리 안 준다고 또라져가지고 트럼프의 사생활을 전부 파헤쳐버렸어. 그러니까 의회에서 탄핵을 직접 받을 때까지 분위기가 가버렸다 이게 민주당이. 요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이하고 핵을 완전히 해결하고 뭔가 큰 선물을 얻어가지고 빅딜 큰 걸 보따리를 들고 미국을 가야만 그것도 잠재우고 다음 대통령 출마의 여지도 있고 그래서 큰 소리를 치고 갈 텐데 미국에 있는 모든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는 자리를 김정은이만 안 내놓는다 그런 얘기야. 핵 숨겨놓은 자리를. 그러니까 그걸 사인하고 갔다가는 날벼락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큰 소리를 치려고 해서 이번에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려고 했던 핵을 완성해가지고 미국이 유엔 제재를 풀어주면서 우리는 이제 경제대국으로 간다.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다. 그러니까 인민들이요 이제 말리마 운동을 박차고 일어나자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 안 맞아버렸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둘이 사이가 토라져가지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차피 북한은 핵을 내놓지 않고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되냐? 자, 경제를 발전을 하면, 잘 들어요. 첫째가 자본이야, 자본. 자본. 둘째가 자원이야. 셋째가 기술이야. 기술. 그 다음에 넷째가 우수한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교육받은 노동력. 이런 것이 있어야만 경제가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우수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제일 가고 싶은 직장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디를 가고 싶을까요? 대학생들이. 삼성이죠. 그 다음에 현대죠. 그 다음에 LG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관이겠죠. 지금 소방관 경쟁력이 막 1800대 1 그럽니다. 가만히 갖고 뛰지 못하면 떨어져요. 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뛰어야지 소방관은. 우편배달부가 180대 1이야. 우편배달부가. 대학 나온 사람들 우편배달부다고 줄 서 있어 지금.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야 지금. 그런데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은 기업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증권회사에 있습니다. 증권회사. 요건 머리만 굴려. 일 안 해. 책상에 앉아서 머리만 굴려서 뭘 하려고 그러냐. 펀드 팔아먹어서 이윤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본을 투자할 때 제일 처음에 보는 게 뭐냐. 리스크란 걸 보는 거예요. 리스크. 위험. 그 지역에 기업이 들어갈 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토지를 주고 전부 정부가 통신료를 면제해주고 세금을 깎아줬는데도 보따리 장사들만 들어가지 대한민국의 중견기업도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왜? 이미 기업에 머리 좋은 기업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내가 중국 단동에 가서 바로 중국 단동협회가 신의주입니다. 신의주를 북한이 경제개발 계획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서 사업한 사람 보러 지금 북한이 앞으로 정말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큰 장이 있을 텐데 거기다 왜 기반 안 잡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나보러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 귀에다 대고 여보시오 저수지 밑에다 집 짓는 봤어? 저수지 밑에다 물 터질 때다 집 짓는 봤냐는 거야.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에다 누가 자본을 투자하는 거야? 베트남에 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진짜 경제 개발하고 싶으면 핵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김정의가 이 말을 듣고 제발 어물어물하지 말고 빨리 내놔보라 이게 빨리 내놔보라. 그리고 미국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어제 미국이 동시다발 요격 미사일을 시험에 성공했어요. 수십 발의 ICBM 장거리 미사일이 날라온 것을 일시에 요격 4,000km 지점에서 다 바다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미국은 이미 그 장치가 다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MD 시스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날라온 걸 중간에 떨어뜨려 버린다 그 말이야. 근데 왜 미국의 트럼프는 북한 핵을 없애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핵을 미국이 앞장서 가지고 잠재워야 미국의 핵 우산 밑에 들어있는 나라들이 있어. 아시아에 7개 나라 한국,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인도 그 외에 또 필리핀 그 다음에 뭐 옆에는 브루네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전부 미국의 핵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미국이 앞장서서 핵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북한이 핵을 만들어가지고 인정했다. 그러면 당장 일본이 핵을 만들어버려요. 대한민국도 한 달이면 만들어버려. 뭐 기술이니까 자본이니까 딱 북한보다 10배 더 잘 만들지. 우리나라도 원료가 나와요. 우라늄이요. 괴산에서. 괴산이 괴상한 땅이요. 별거 다 나와. 그러니까 기술 다 있어요. 우리 원자력 발전도 있잖아요. 거기서 불 떼고 남은 찌꺼기가 핵 연료야. 자, 일본 만들어, 한국 만들어, 대만 만들어, 인도 만들어, 인도네시아 만들어 쫙 만들면 미국이 세계를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걸 방산산업이라고 그래, 미국에서. 그러니까 적당량의 북한 핵을 해결해 놔야 밑에 있는 나라들이 문안전화가와 형님 때문에 잠이 잘 옵니다. 이제 우리도 핵 만들 생각은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신형 무기가 나오면 우리 좀 대주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계는 자국 이익 중심으로 북한하고 미국 싸워서 게임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만일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본토에 미사일 하나 쏘았다. 30분 이내 평양의 지도가 지구상에 사라져버려. 김정은이가 벙커 안에 숨어 있을 거 아니요? 이 벙커 7개가 있어, 평양에 숨어서 작전지휘연대가. 거기에 일시에 문어 없어져 버려. 지금 요 괌에 있어, 괌에. 그걸 뭐라고 하냐? 전력 자산 그러는 거야. 그래, 핵 얘기만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들 생각에는 북한 핵을 얘기하죠. 근데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반도 비핵화 그러는 거야. 한반도 비핵화. 그 다음에 거기서 구체적 용어를 쓸 때 잘 들어보세요. 핵무기와 핵 위협으로부터 그런 말을 쓰는 거야. 핵무기, 이 핵무기란 말을 쓸 때는 북한 핵을 얘기하는 거야. 핵 위협이란 말을 쓸 때는 괌에 있는 미국의 전력 자산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알아들었으면 박수나 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핵은 가만 놔둬도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버려야 되는 거야. 저것이 있는 한 안 가요, 기업들이. 이걸 확실히 하래. 그래서 김정은이가 결판을 낸 것이 나 평창올림픽 가겠다. 그리고 이제부터 핵을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할아버지도 비핵화를 선언했다. 그러니 제발 내 체면 보고 경제를 좀 많이 좀 돌아. 얼마나 우리가 요거 만드는데 고생했냐. 그래서 핵하고 돈하고 바꾸겠다는 거죠.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간들간들해. 미국에서 탄핵받을 가능성도 있고 다음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놓던지 좀 풀어줘야지. 계속 내놓기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냐 이거야. 그래서 힘을 겨루고 있지. 핵은 금년간 해결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최근에 북한의 핵보다 더 무서운 핵이 하나 나와버렸어요. 그거 무슨 핵이냐? 폐결핵. 북한 사람의 건강이 폐결핵 환자로 차버렸다 이게. 지금 WHO에 보고된 북한의 핵 인구는 574만 명입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폐결핵 환자예요. 우리 돈 3만 원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병을 치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다 이게. 작년에 북한에서 인구가 태어난 애가 6만 7천 명 태어났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2kg 미만짜리가 태어났어. 2kg. 2kg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돼. 근데 인큐베이터도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 낳고 내놓은 탯줄을 삶아서 영양 보충을 해서 입에다 떠넣어서 아기를 길러내는 거예요. 비참하잖아요. 영유가들이. 그 다음에 북한을 정치하고 있는 당을 무슨 당이라고 그러죠? 무슨 당이 북한은 통치하죠 지금? 노동당. 잘 아시네. 요 앞에 분들은 성적이 우선가 봐요 아주. 뒤에 분들만 좀 멀어서 잘 안 들리나 어쩌나. 무슨 당이요? 노동당. 노동당보다 더 무서운 당이 나와버렸어요. 그 당이 무슨 당이에요? 장마당. 장마당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산주의를 왜 우리가 하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이것만 하고 끝낼 테니까. 공산주의는 무상으로 모든 걸 준다 이거. 무상으로. 공짜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국가가 관리해. 주택, 교육, 보건, 위생, 심지어 직장, 연금 다 국가가 준다 그런 거예요. 주택부터.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겠죠 공산주의. 놀고 먹어도 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평등하다 이게. 평등. 이 자본주의는 불평등해요. 능력 따라 돈을 버니까 능력 없는 사람 지쳐지고 또 거기다 그냥 땅 사가지고 언급길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속상한 거 많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땅도 지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다 이게. 배급 타먹고 사니까. 근데 최근에 북한에서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국민의 20%밖에 배급이 안 나가요. 전부 장마당 경제야. 그럼 무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개성에 사는 내가 가면 만나는 친구 하나가 있다가 선생 공화국이 안 부럽소 그래 나보러. 북한이 안 부럽냐 이게야. 그게 뭐가 부럽냐 그랬더니 공화국은 전체가 무상입니다 그래. 그러더니 태어나서 교육받는 거 보건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가는 것부터 교과서부터 밥 먹는 것부터 그 다음에 직장 가는 거 그 다음에 주택 받는 거 결혼해서 집 재준 거 그 다음에 뭐 생활비 받는 거 연금 받는 거 쫙 어떤 17가지인가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자네 집에 몇 사람이 사나? 그래서 3대가 17명이 산다고 그래요. 그럼 집은 몇 평쯤 돼? 그랬더니 한참 머리를 굴리더니 평수가 우리하고 계산법이 다르더라고요. 남쪽 계산으로 7평 반쯤 될 겁니다 그래요. 17명이 7평에 반에 산다는 거야. 아 그럼 결혼했냐 안 했냐 그랬더니 잘 결혼했대요. 결혼하면 무료로 무상으로 준다면 집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독립에 가지. 왜 함께 살면서 비좁게 사냐 그랬더니 21년 전에 결혼해가지고 주택 보급을 신청해놨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다 그런 얘기야. 집을 줘야 연락이 올까 지어야. 평양부터 시골까지 다 돌아도 집진 데를 한 군데도 본 일 없어. 근데 옛날 주택 70년대 지어놓은 집에 그대로 사는데 무슨 집을 줘요? 경제가 없는데. 학교를 무상으로 가면 뭐예요? 교과서가 안 나오는데. 병원에 가도 약이 없다니까 지금 보건소에 가도 의사가 가운을 입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동무 어디가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요? 그럼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요? 그러면 이래요. 장마당에 가서 약하고 주사 사오시오. 메모해서 자기 보러 사오라는 거야. 주사는 놔주겠다고. 그래서 독일에 국경 없는 의사협의라고 해서 독일에 그 사람들이 평양 가서 치료를 누구 해주냐. 평양에는 눈먼 환자가 많아요. 눈먼 환자. 왜 눈이 멀었냐면 배가 고프고 겨울에 추우니까 우리처럼 19공탄을 떼면 좀 나을 텐데 평양도 아파트가 70층까지 있어요. 서민 아파트가 7평, 13평 이렇게 있거든요. 고급 당원들은 23평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냐면 70평 아파트가 5층 단위로 화장실이 있어요. 집에는 없어 화장실 공중변소가. 국가가 배급 주는 거니까 아파트도. 그러니까 5층 단위로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얼어버린다고 말이야. 그 소변은 그럭저럭 요강에다 봐요. 옛날 우리 시집 갈 때 갖고 왔던 요강. 이런 단지에다가. 근데 대변은 못 보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가보면 다 얼어버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할 수 없이 70층을 내려가서 대동강변으로 가는 거야. 초저녁에 갔는데 새벽에 올라와. 밤새 갔다 와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야 이거. 응? 바꿔 말하면 평양에 사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시골은 형편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평양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죠. 개인 택시도 생겼고 CF버스도 생겼고 다 있어요. 구멍가게도 다 있어요. 지금 커피집도 있어요. 스타벅스 같은 거. 별거 다 있는데 시골은 더 형편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산당은 똑같이 가난만 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평양 고급 당원들은 화려해졌고 지방은 더 왜소해져 버렸다고 말이야. 그러면 90년대 고난의 시기란 게 있었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배급 못 주던 시대. 그때는 똑같이 가난하니까 견딨어요. 지금은 어째서 고급다운 이놈 새끼들 잘 사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세 가지 불평등이 생겨났습니다. 북한에. 첫째, 지역 간의 불평등. 평양과 지방의 불평등이 생겼어요. 두 번째, 배급의 불평등. 아까 배급을 20% 500만만 타먹고 나머지는 안 줘요. 장마당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배급 불평등. 여기서 오는 결과가
건강 불평등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액환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판문점에서 국민 하나 기어나오다 총 26방 받고 아주대학교 이종국 교수가 수술해서 살아난 것 잘 알죠? 24살 문 청년. 판문점에 근무하는 군인은 평양에서 가장 고급 당원의 자녀들이 와 있는 거야. 근데 이놈을 수술하는데 실탄을 빼내니라고 배를 열어보니까 회충이 63cm짜리. 이게 막 바글바글하다, 이게 회충이. 그래서 수술하다 말고 핀센트로 회충을 집어가지고 기자들 앞에 왔어요. 이것 때문에 수술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 막 바글바글하다, 이거야. 이게 북한 사람들의 건강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에 비교해서 키는 13cm 차이가 납니다. 평균 13cm. 얼마나 왜소합니까? 무게는 16kg 차이가 나요. 남쪽 군인들은 좀 몸빼니라고 정신없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군인들이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북한 군인들은 배가 홀쭉해가지고 혁기를 매기가 어렵고 모자는 따로 놓고 옷은 따로 놓는 거야. 이 불쌍합니다. 저 체제가 김정은이 뒷덜미에 살쪄 있는 거 보시오. 얼마나 처먹었으면. 어떻게 거짓말하겠어. 얼마나 처먹었으면 저렇게. 물론 스트레스 따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우리 점쟁이들이 점을 쳐보니까 김정은이는 원래 무게가 98kg쯤 나가야 된답니다. 근데 현재 얼마 나가냐? 138kg 나간대요. 그래서 30kg가 더 쪘기 때문에 몸을 누르는 압력 때문에 요 신체 건강이 90살 먹은 사람이 견디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오래 살면 3년 살고 짧게 살면 2년 내 갈 것 같다고 점쟁이가 얘기했어요. 내가 한 얘기 아닙니다. 점쟁이가 그랬다고 말이지. 점쟁이는 못 믿지만은 그래도 대충은 맞춤 같더라고,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통일의 날이 눈앞에 왔다, 그런 얘기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통일은 인간이 맘대로 날짜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천시, 하늘이 때를 만들어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 예만 들게요. 동독하고 서독이 갈라졌죠. 동서독 간에 갈라졌는데 물론 동독이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많고 또 자유롭고 동독은 공산당 체제에서 규모도 적었지만은 그래도 유럽에서는 동독이 제일 잘 살았어요. 소득이 6,000불이에요. 6,000불. 통일되던 당시에 서독은 24,000불. 4대 1이거든요. 근데 89년 10월 7일 날 동베를린에서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있었어요. 그게 뭔 열병식이냐면 잘 들어요. 탈북자들은 잘 들으세요. 동독 공산당 창당 40주년 기념식이야. 동굴아파에서는 동독이 제일 잘 살고 공산당이 40년 동안 건재했으니 앞으로 동독은 영원하다. 공산당은 영원히 간다고 호네커가 소리 질렀어요. 손들고 이렇게. 그때 거기 고르바초프부터 27개 나라 공산당 원수들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로부터 정확하니 한 달 이틀 만에 11월 9일 날 10월 7일 날 열병식 했는데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독일의 콜 총리는 폴란드의 바엔사하고 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었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서 동독 사람 70만 명이 넘어와 버렸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비행기를 타고 급히나 나왔어요. 기자들이 한 500명 몰려왔어요. 통일이 시작됐냐? 그러니까 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통일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장벽 하나 무너졌다고 통일되는 거 아니다. 앞으로 20년간 노력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랬어요. 인자 시작이라고. 미소가 합의해야 되고 유럽이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로부터 352일 만에 10월 3일 날 통일이 되었어요. 이름하여 정치 통일. 선거해가지고 서독 이겼다. 공산당도 출마해서 다 대통령으로 총선했으니까. 근데 기민당이 승리를 해서 기독교 민주당이. 그때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콜 총리한테 그랬어요. 당신 20년 가야만 통일이 된다더니 어떻게 된 거냐? 1년이 다 안 갔지 않냐? 그랬더니 콜이 자리를 버떡 일어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일어났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게야. 그는 3월 달에 죽었습니다. 작년 3월 달에. 그리고 책 한 권을 남겨놨어요. 그 유명한 해고록이야. 콜 총리 해고록. 그 해고록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은 독일에게 통일의 문을 열어주었고 독일 시민들은 그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이제 국민이 우리도 통일 준비를 해야 돼. 하늘이 통일을 시키면 방법이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어. 우리 욕심 같아서는 통일 전에 한 50년간 남북한이 평화를 이루면서 서로 교류만 하다가 통일됐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1, 2년 내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운명적으로 다가온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국민이 주인 되는 통일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울 때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당군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천손민족. 요 일본인들이 와 있으면 미안하지만 일본은 땅에서 올라왔어요. 아소산에서. 그래서 지손민족이야. 그리고 한국은 남편 나라고 일본은 아내 나라입니다. 한국 사람 이름이 석자고 일본 사람 넉자예요. 삼수는 하늘수고 사수는 땅수야. 이 일본과 한국이 합쳐져야만 평화를 만드는 거고 통일로 가는 길이 빠른 거야. 지난 역사 속에 묻혀가지고 그것만 파헤치다 세월 보내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국민적 정신이 갖춰져야 돼. 여러분, 우리 독립을 외쳤던 100년 전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미래로 가야 돼. 4차 산업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 세계는 지금 이제는 전기 가지고 불 때 가지고 전력 이루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수소로 자동차를 몰고 다녀. 이런 AI,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다 해내요. 로봇가 산업의 주축을 이루는 거야. 기업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게 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게 하고 북한과 남한이 물류 교류라도 해가지고 통일의 그날을 가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신통일한국이라고 그래. 앞으로 북한이 핵을 내놓으면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카드 한 장을 내놓을 겁니다. 그 카드가 무슨 카드냐? 이 앞에 사람만 들으세요. 뒷부분들은 시끄러우니까. 남북 총선거죠. 남북 총선거. 지금 북한 사람들은 48년 50선거가 단독 선거였죠. 그때 선거를 통해서 만일 북한이 참여했더라면 76%가 공산정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때는 공산주의가 그렇게 욕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 여운형이, 그 다음에 박은영이,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 다 남쪽에서 인정했어요. 만일 김일성이가 그때 남북청소를 받아들였으면 정치적으로 북한 넘어가 버렸다니까.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만큼 경제적으로 잘 사니까 우리가 북한을 끌어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동전이라 집어넣으면서 통일기금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거저 앉아서 통일하겠어요? 다 자기 경제를 내놓을 각오해야지. 옷이라도 몇 벌씩 다 같이 논아 입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탈북인들과 함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선거를 하면 원수야, 원수. 북한하고 우리는 원수지간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로 만드는 거죠. 한일 간에 축복받아가지고 한 가정되어 있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아까 노래 부르는 사람들, 남편 한국 사람들이요. 그분들이나 애기들이 있을 거 아니요. 이름하여 2세가. 그러면 요 2세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다닐 겁니다, 지금. 혹시 가다가라도 그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독도가 누구 땅이냐고. 그럼 왜냐면 착잡해져요. 어머니 생각하면 일본 땅 같고 아버지 생각하면 한국 땅 같은데 한참 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부모님 땅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부모가 누구냐? 그 양반들 신앙하는 사람.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이야. 그분의 통일 사상은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보러.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입니다. 모두 마음으로부터 통일의 시대를 저버리지 말고 맞아들일 수는
축복의 기간으로 맞아들이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